나는 그날 밤 유난히 쌀쌀한 바람을 느끼며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모처럼 추수가 끝나고 집안이 한숨 돌린 시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 가볍지 않은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골의 밤은 원래 고요해야 하는데 그 고요함이 나에게는 도리어 낯설게 느껴졌다. 풀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귓가를 간지렸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숨어서 내 걸음을 따라오는 듯한 들킬 듯 말 듯한 기척 말이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름은 민수, 나이는 32.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학을 간 뒤로는 도시에서 살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철만 되면 어머니를 도우러 내려오곤 했다.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오면 사람들은 늘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딘가 묘하게 달랐다. 낮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늘 곡식 도둑 귀신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도 이 귀신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골에는 귀신 이야기가 흔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무서운 전설처럼 돌려가며 밤을 지새우곤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을 어른들의 얼굴은 심각했고 농부들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곡간 앞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추수가 끝나고 한창 곡식을 말리고 정리해야 할 시기인데 매일 밤마다 곡간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쌓아둔 곡식이 바닥으로 쏟아져 버린다고 했다. 처음에는 쥐나 바람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굳게 걸어둔 빗장까지 풀려 있었으니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바로 옆집 김 노인이 밤에 곡간을 살펴보다가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를 보았다고 소리쳤다. 그 형체는 뼈만 남은 듯 마른 몸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곡간 안으로 스르륵 들어가더니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김 노인은 그날 이후 몸져누워 누워만 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곡식 도둑 귀신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며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봤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내게 해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곡간 앞에서 굶어 죽은 노인이 있었다고 했다. 이름도 잊힌 그는 가족도 없이 홀로 살다가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먹을 것 하나 없이 쓰러졌다. 그때도 마을에서는 곡간에서 곡식이 흩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노인의 원혼이 돌아다니는 것이라 여겼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마치 그 노인의 억울한 굶주림이 지금도 공기 속에 섞여 남아있는 듯 내 목구멍을 죄어오는 감각이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 놓인 따끈한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면서도 목이 메어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물으셨다. 왜 그래, 입맛이 없니?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낮에 들은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요. 어머니는 잠시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얘기 괜히 신경 쓰지 마라. 예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야. 겁낼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떨림을 읽었다. 마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위로를 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밥을 다 먹었지만 그 불안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져만 갔다. 집 밖으로 나와 마당에 서니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추수를 마친 논밭은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바람이 지나가며 벼의 잔향을 흩날렸다. 그 순간 멀리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다시 철컥. 마치 누군가 곡간의 빗장을 열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발걸음을 때려 했으나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가 차갑게 식으며 내 주위를 조여왔다.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차올랐다. 혹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걸까? 이곳에 돌아온 건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함이었지만
마치 무언가 나를 이끌어 이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 같다. 발걸음을 떼자 마당에 흙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곡간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달빛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내 몸을 따라왔다. 문득 내 그림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보다 앞서 한 발짝 더 길게 뻗은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 동작과 완전히 같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쳐갔다. 곡간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 전 들린 소리는 문이 열리려는 듯한 금속의 마찰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전해졌다. 마치 사람의 땀이 묻어있는 듯했다. 그 순간 안쪽에서 곡식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곡간 안에서 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뒤로 물러나며 숨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귀신 이야기 따위는 어른들의 농담쯤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앞에서 그것이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풀벌레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곡간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곡간 앞에서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금 전에 곡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안에 있는 걸까? 심장이 쿵쿵 울리며 갈비뼈를 안에서 두드렸다. 내가 살아오면서 귀신 이야기를 들은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맞닥뜨린 건 처음이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나를 붙잡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곡간문에 귀를 댔다.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귀를 붙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곰팡이 냄새와는 다른 썩은 곡식 같은 비릿한 냄새였다. 그런데 그 냄새에는 알 수 없는 채취가 섞여 있었다. 굶주린 사람의 숨결처럼 메마르고 눅눅한 숨결 말이다. 순간 등골을 타고 한기가 번졌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문 앞에서 몇 걸음 물러나려던 찰나 곡간 안쪽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곡식 자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다. 아니면 누군가 안에서 자루를 발로 차고 있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곡간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바람이 불어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와는 달랐다. 분명히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누구세요? 나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달빛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당은 고요했고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내 그림자 안에 숨어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을 지었다.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나는 거짓말처럼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곡간 쪽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 속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결국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그 소리를 들었구나. 너도.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어머니는 더는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밥상 치울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내 착각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닫고 누워 있었지만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며 휘잉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귀신의 신음처럼 들려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눈을 감을수록 낮에 들었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곡간 앞에서 굶어 죽은 노인. 그는 마지막 순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곡간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문 앞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그 억울함과 원한이 지금까지 남아 곡간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다시 들려왔다. 철컥. 이번에는 분명히 내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곡간 문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곡간 문이 살짝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동시에 어둠 속에서 곡식 자루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마당에 나가자 달빛에 비친 곡간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하얀 먼지가 뿌옇게 떠다니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형체가 보였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체는 마치 사람이 허리를 굽혀 곡식 자루를 뒤적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움직임은 너무 느리고 너무 기괴했다.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으며 흐트러져 있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텅 빈 그림자 같아 눈과 코, 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 형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얼굴이 분명히 나를 향했는데 눈 대신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입도 벌어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구멍 속에서 배고픔의 절규가 굶주림의 울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형체는 천천히 곡간문을 밀고 나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곡식 자루 하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형체가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은 뼈만 남은 듯 앙상했고 곡식을 입으로 가져가 삼키려 했다. 그러나 입속으로 들어간 곡식은 그대로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배를 채울 수 없는 귀신의 허기였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도망쳤다. 발걸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몇 번이고 비틀거렸지만 죽을 힘을 다해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면서도 손이 떨려 제대로 잠그지 못했다.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자 그제야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내 심장은 이제 막 터질 듯했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밖에서는 다시 곡간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형체가 그 굶주린 노인의 영혼이 아직 곡간 앞에 남아있다는 걸.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새웠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데도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곡식을 움켜쥐려 애쓰던 그 마른 손이 떠올랐다. 곡식이 입안으로 들어가도 삼켜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리던 그 광경. 나는 그 배고픔의 절규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이자 끝나지 않은 고통이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다. 네가 본 게 그 노인이 맞을 거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런 귀신이 이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 장독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다. 결국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람들은 다 알아.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대답 대신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무리 입에 음식을 넣어도 목구멍이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다. 마을에선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오래전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곡간 앞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에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다. 평소 농사일을 도와주던 박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곡간 이야기를 꺼냈다. 박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음을 흘렸다. 네가 그걸 봤구나. 이제 알겠구만. 정말 그게 귀신입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귀신이지.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는 아직도 배고픈 거다. 박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래전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이름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추운 겨울마다 굶주림에 시달렸다. 결국 마지막 겨울 곡간 앞에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곡간 문을 열어주면 자기 곡식이 줄어들 테니까. 결국 그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곡간 문 앞에서 차갑게 굳었어.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 뒤로 매년 추수철만 되면 곡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2월 내에 곡식이 쏟아지고 문이 스스로 열리고 사람들은 그 노인의 원혼이 굶주림에 붙잡혀 떠돌고 있다고 믿게 됐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어젯밤 내가 본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배고픔 때문에 곡식을 움켜쥐려 하지만 끝내 먹을 수 없었던 노인의 원혼. 그것이 곡식 도둑 귀신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몇몇 어른들이 모였다. 나도 불려 들어갔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곡간 문이 계속 열리고 곡식이 흩어지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어떤 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곡간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의견에도 확신이 없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나는 어젯밤 본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곡식을 움켜쥐고도 삼키지 못하던 그 허기진 눈구멍. 그건 분노의 귀신이 아니라 여전히 배고픔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박노인을 붙잡고 물었다. 그 귀신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박노인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굶어 죽은 자의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그에게 밥을 차려주면 어떨까? 프라이 제사처럼 곡간 앞에 음식을 내어놓는 거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허기가 조금은 달래질지 모르지. 그 말은 내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귀신을 쫓아내기보다 달래는 방법. 그것이 더 옳게 느껴졌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나는 혼자 곡간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곡간 지붕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내 손에는 따끈한 밥과 김치, 그리고 고깃국이 담긴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몰래 부엌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곡간 앞에 그 음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라도 드세요. 배고프시잖아요? 내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순간 곡간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서서히 흔들리더니 안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 본 그 마른 그림자였다. 그는 느릿하게 곡간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여전히 눈과 입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앙상한 손가락이 밥그릇을 향해 떨리며 뻗어졌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 손이 밥그릇을 잡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이번에는 그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기를.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밥그릇 위에 놓인 김이 펄럭였다. 귀신의 손이 밥을 움켜쥐었고 그는 그것을 입에 가져갔다. 하지만 밥은 그대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입안에 들어간 음식은 다시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바람 사이로 섞여 나온 낮고 길게 이어진 신음소리. 배, 고프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곡식 도둑 귀신은 여전히 배고프다. 아무리 음식을 내어놓아도 그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고통이 만들어낸 끝없는 굶주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마을이 우리 모두가 그를 굶겨 죽인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논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하지만 농사란 게 두려움만으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해가 떠오르면 논에 나가야 했고 해가 기울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농민의 숙명 같은 거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논을 오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뭔가 낯선 시선이 등을 찌르는 듯했다. 사람의 눈이라는 건 참으로 묘해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법이다. 나는 일을 하다 말고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논두렁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뿐 사람은 없었다. 멀리서 까치가 우는 소리, 개구리가 뛰어드는 소리만 귀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가장 불안했던 건 곡식의 상태였다. 내가 돌보고 있는 모들은 매일 조금씩 시들어갔다. 한쪽 줄기의 잎은 초록빛을 잃고 누렇게 말라갔으며 어떤 포기는 뿌리째 뽑혀 바닥에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처음엔 가뭄 탓인가 싶어 물을 더 길어다 부었다. 그러나 물은 충분히 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그때 어머니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얘야, 혹시 내 눈에 도둑이 드는 거 아냐? 요즘 밤마다 누가 밭을 건드린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더구나.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바로 반박했다. 설마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논에서 뭐를 훔쳐가겠어요? 도둑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지 않니? 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내 귀에 꽂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일부러 밤에 논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등잔불을 들고 논두렁에 앉아 곡식을 지켜보았다. 어둠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풀벌레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메웠다. 나는 몇 번이고 눈꺼풀이 내려앉는 걸 억지로 버텼다. 그런데 새벽녘 분명히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등잔불을 들어 논을 비추었다. 물 위로는 바람 한 점 없어 고요했는데 어딘가에서 툭툭 무언가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논 가운데 모가 심어진 줄 사이사이에 흰 손이 스르르 기어다니고 있었다.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에는 몸통이 보이지 않았다. 팔뚝도 어깨도 없이 오직 하얀 손만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어린 모를 하나씩 잡아 뽑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손은 뽑아낸 모를 쥐더니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본 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뽑힌 모가 내 발밑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등잔불을 던져버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뛰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듯한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하지만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그날 새벽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논에 귀신이 있어요. 그 흰 손이 모를 뽑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정말 곡식 도둑 귀신이 맞구나.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이 괜히 흉흉한 소문을 떠드는 게 아니었다. 내 논에 드나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원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논에 가는 것이 더 두려워졌다. 하지만 두려움이 곡식을 지켜주진 않았다. 농부에게 논은 삶 그 자체였고 모내기가 잘못되면 한 해 농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두려움을 안고라도 나는 다시 논으로 나가야 했다. 낮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하지만 내가 손을 뻗어 곡식들을 만질 때마다 그 줄기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숨어있는 듯했다. 바람이 멎은 순간 뭐가 스스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밤이 오면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매일같이 등잔불을 들고 논을 살폈다. 혹시 또다시 그 흰 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심장이 두근거려 눈을 깜박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적막함이 더 무서웠다. 귀신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누군가 논에서 기묘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더라. 곡식이 자꾸만 줄어든다는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래. 그 소문 속에는 나의 논 이야기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를 곁눈질하며 속삭였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툭툭. 무언가 물을 가르며 움직이는 소리. 나는 등잔불을 들고 논둑을 살금살금 걸었다.
눈앞에 펼쳐진 물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나는 다시 그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손만이 아니었다. 허리까지 잠긴 채 물 위를 어슬렁거리는 흰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흐릿하게 일렁이는 형상이 논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모를 뽑아 들고 있었다. 나는 목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형체가 뽑아든 모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모습은 분노나 악이라기보다는 슬픔처럼 보였다. 마치 자기 손으로 아이를 찢어내는 사람처럼 그 동작에는 깊은 한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발밑에서 개구리가 뛰어오르며 물을 튀겼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불꽃이 크게 일렁였고 흰 그림자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순간 번쩍 내 눈에 비쳤다. 눈이 없는 얼굴, 입이 찢어진 얼굴, 그리고 그 입술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곡식 돌려다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등잔불이 손에서 떨어져 진흙 속에 처박혔고 불꽃은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귀신의 기척은 점점 가까워졌다. 물결이 일렁이며 내 앞까지 다가오는 소리가 뚜렷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목이 졸라왔다. 그리고 귀신의 손이 내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멀리서 닭이 울었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다. 닭. 울음소리가 퍼지자마자 흰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물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내 곁에는 뽑힌 모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를 하나하나 주워들었다. 아직 살아있는 뿌리도 있었고 이미 시든 것도 있었다. 그 작은 모들을 붙잡고 있자니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들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내 삶이었고 내 가족의 생계였고 동시에 귀신의 울부짖음이 담긴 무언가 같았다. 나는 그때부터 귀신의 사연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히 두려움으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 울음소리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으리라. 그날 이후 나는 귀신의 울부짖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괴성이 아니었다. 욕망이나 분노의 발산이라기보다 너무나 오래 묵혀져 무너져 내린 절규였다. 내 곡식 돌려다오. 그 소리가 귓속에 계속 맴돌며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노인을 찾아갔다. 김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웬만한 전설이나 괴담은 다 꿰고 있었다. 내가 곳간에서 겪은 일과 논에서 본 흰 그림자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무거웠다.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이구먼. 노인은 마른 손으로 파이프 담배를 비비며 입을 열었다. 추수 끝나면 곡간문이 저절로 열리고 곡식이 흩날렸다는 이야기가 있지. 그때마다 사람들은 도둑이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굶어 죽은 노인의 원혼이라 했지. 나는 숨을 삼켰다. 노인이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네. 자식도 없고 친척도 다 떠나버려서 의지할 데가 없었지. 힘은 다 빠져 곡식을 심지도 못하고 추수 때마다 이웃에 손을 벌렸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힘들다고 그 노인을 외면했지.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결국 겨울이 오기 전에 곡간에서 굶어 죽었다네. 배를 와른 채 옆집 곡간에 기대어 있다가 그대로 숨을 거둔 거야. 그때부터 이 마을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곡간문이 스스로 열리고 곡식이 쏟아지는 일이 밤마다 반복됐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곡식 도둑 귀신이라 불렀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논에서 본 흰 그림자가 바로 그 노인이었단 말인가. 그럼 저도 그 노인을 본 걸까요? 김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럴게야. 귀신이 곡식을 탐하는 건 아니네. 원래는 살고자 했던 거야. 죽어서도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니 추수 끝난 곡과 쑥 끝난 녹을 떠돌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그 원한이 워낙 깊어 아무도 쉽게 달래주지 못했네. 나는 손이 떨렸다. 그 울부짖음 속에서 느껴졌던 비통함, 그것이 단순히 내 착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간절하게 물었다. 그 귀신이 제 논과 곡간을 떠나게 하려면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떠나게 하는 방법은 없네. 하지만 달래줄 수는 있지. 곡식 한 줌이라도 제사상에 올려 그 노인을 위해 기도를 올려야 하네. 누구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으니 그 굶주림과 외로움이 끝나지 않은 거야. 기억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게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귀신을 그저 두렵고 불길한 존재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드러난 건 한 인간의 슬픔, 삶의 마지막에서조차 외면당한 절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곡식 몇 줌을 정성스레 제사상에 올렸다. 촛불을 켜고 술 한 잔을 따라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겨우 목소리를 내어 속삭였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제 곡식 일부를 당신께 드리오니 더 이상 떠돌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살짝 일며 초가집의 벽을 스쳤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공포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었다. 귀신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한 맺힌 영혼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한의 일부를 함께 짊어지는 순간부터 그 존재는 내 삶과 얽히게 된 것이다. 제사를 지낸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녘 곡간 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젖은 울음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처음에는 바람이 틈새를 울리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것이 사람이 삼킨 눈물을 토해내는 듯한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한참을 떨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촛불을 들고 곡간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바닥에 끌리듯 무거웠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뭔가 부드럽게 흩날리는 소리가 났다. 곡식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였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분명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곡식 자루가 스스로 찢겨 쌀알들이 빗물처럼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위에 흰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동작으로 그 존재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편히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없는 허공이었는데도 마치 그 시선이 내 가슴을 깊이 찌르는 듯했다. 그리고 입모양이 천천히 열리며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배가 고프다. 그 목소리는 바람 사이로 스며들듯 낮고 길게 늘어졌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사상에 올린 곡식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던 것이다. 순간 내 발목을 무언가가 움켜쥐었다. 차갑고 뼈마디 같은 손길이 진흙처럼 감겨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빼냈지만 바닥에 널린 쌀알들이 미끄러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엎어진 내 눈앞에는 곡식 사이로 배고픔에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내 곡식, 내 곡간, 돌려다오. 얼굴은 갈라진 흙처럼 메말라 있었고 입가에는 마치 굶주림에 피가 맺힌 듯한 검붉은 흔적이 번져 있었다. 나는 몸부림치며 곡간 밖으로 기어나왔다. 바깥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변하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겨우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따라왔다. 툭! 곡식 자루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곡간 문을 두드리는 무거운 손길. 그 모든 소리가 내 심장과 맞박치듯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아직 배가 고프다는 절규가 내 의식을 파고들며 내가 가진 곡식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 노인의 굶주림과 맞바꾼 죄처럼 느껴졌다. 그 밤 이후 곡간은 내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낮에도 그 앞에 서면 곡식 냄새 속에 썩은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코를 찔렀다. 바람 한 줄기에도 곡식 자루가 부풀며 움직이는 착각이 들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단순히 곡식을 바치는 제사로는 그 굶주림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기억과 인정이었다. 살아생전 누구도 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시선, 그 존재를 사람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 없이는 영원히 배고플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곡간 앞에 서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하지만 피해 다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귀신의 울음은 밤마다 내 집 담장을 스쳐 지나갔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나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이 지쳐가자 두려움보다 묘한 연민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 노인은 살아있을 때도 굶주림 속에서 외면당했고 죽어서도 여전히 허기를 아는 채 떠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제사상을 차렸다고 안도했지만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건네고는 다 했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곡간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를 안고 들어갔다. 안은 여전히 눅눅한 곡식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지난밤에 흘린 쌀알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작은 상을 차려 곡식 한 줌, 따끈한 죽 한 그릇, 그리고 술 한 잔을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이 곡식은 제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편히 드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곡간 안이 고요해졌다. 바람조차 멎은 듯 숨죽은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등잔불이 흔들리며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굶주린 노인의 그림자였다. 그의 뺨은 움푹 꺼져 있었고 눈동자가 없는 구멍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는 상 앞에 멈춰 서더니 마치 손을 뻗어 죽을 떠먹는 듯한 동작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았다. 숟가락도 입도 없는 그림자가 허공을 움켜쥐듯 움직였지만 죽은 줄어들지 않았다. 곡식도 술도 아무것도 줄지 않았다. 마치 그 허기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듯했다. 그때 노인의 입술이 열리며 바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 울음은 단순한 허기의 외침이 아니었다.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기억, 따뜻한 밥 한 숟갈조차 얻지 못한 채 죽어간 그 순간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절규를 듣는 순간 마치 내 뱃속까지 서늘하게 비워지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당신을 굶기고 외면한 건 제가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라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몰라도 당신의 굶주림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눈앞의 그림자는 천천히 흐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곡간 구석에서 여전히 흐느낌이 이어졌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노인을 다시 보았다. 그는 논 한가운데에 앉아 곡식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곡식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노인은 허공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왜 내 것이 아닌가? 왜 다 흩어지는가? 나는 꿈에서차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내 팔은 연기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꿈에서 깨어난 새벽, 곡간에서 또다시 곡식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을 열자 자루가 찢어진 흔적은 없었고 쌀알 몇 개만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귀신이 내 말을 들은 듯 울부짖음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허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영혼은 단순히 곡식을 탐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허기, 그것이야말로 이 귀신을 이곳에 묶어둔 진짜 사슬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곡간의 문을 닫아도 그 그림자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낮에도 귀신의 기척이 따라왔다. 햇빛 아래서조차 나는 어쩐지 배가 고팠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금세 위장이 텅 빈 것 같았고 곡간 앞을 지나면 그 허기가 더욱 도드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은 점점 심각해졌다. 점심을 먹고도 허기가 몰려와 손이 떨렸고 밤이 되면 물을 들이켜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마치 귀신의 허기가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곡간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곡식 돌려다오. 나는 자리에 누워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발이 저절로 곡간으로 향했다. 마치 내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자 안은 이미 새하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안개 속에서 노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그는 손에 곡식 자루를 안고 있었지만 자루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 자루를 붙잡고 노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먹어도 사라진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환영을 보았다. 곡식 자루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쌀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었다. 마치 수많은 얼굴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얼굴들 속에는 배를 움켜쥔 아이, 초췌한 여인, 그리고 노인 자신이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굶지 않게 해다오.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뱃속에서 뜨거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다. 무언가 나를 파먹는 듯한 통증이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그저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곡간 구석에서 작은 빛이 일렁였다. 내가 제사상에 켰던 초였다. 이미 꺼진 줄 알았는데 희미하게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 불빛이 노인의 그림자를 스쳤고 그림자는 잠시 흔들렸다. 노인은 곡식 자루를 꼭 껴안은 채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그림자는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곡간 안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은 바닥과 흩어진 쌀알 몇 알뿐이었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다. 허기는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깨달음으로 차올랐다. 이 굶주린 영혼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싶은 게 아니었다. 굶어 죽어간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까지 함께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 허기와 그의 허기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듯했다. 나는 두려웠다. 언젠가 내가 이 허기에 잠식당하면 나 또한 곡간에 매달려 내 곡식 돌려다오라며 울부짖는 원혼이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은 밤마다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논에 나가도 곡식 대신 굶주린 눈동자들이 보였다. 마치 이 땅 전체가 배고픔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곡식 도둑 귀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무섭고 불길하다며 피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혼자서라도 이 굶주린 혼령을 달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곡간, 아니 이 마을 전체가 배고픔의 그림자에 삼켜질 것 같았다. 나는 더는 미룰 수 없음을 직감했다. 곡간 귀신은 단순히 곡식을 탐하는 도둑이 아니었다. 배고픔에 죽어간 억울한 넛, 그리고 그 굶주림이 남긴 절규였다. 그 고통은 내 허기와 섞여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가난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오히려 더 불길하다며 등을 돌릴 게 분명했다. 나는 작은 쌀독에서 한 줌의 쌀을 퍼냈다. 그리고 곡간 앞마당에 조그마한 상을 차렸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반찬, 말린 무와 간장에 절인 고추를 올렸다. 술 대신 며칠 전 담가둔 막걸리를 따라 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곡간 문이 저절로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나는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모았다. 이곳에 머무는 이름 모를 럭키시여, 제 가난한 손길이지만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달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일었다. 촛불이 흔들렸고 제사상 위의 밥그릇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순간 내 뱃속 허기가 조금 가라앉는 걸 느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먹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곡간 안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다. 그의 눈은 움푹 꺼져 있었고 뺨은 바싹 말라붙은 듯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떨며 제사상 위의 그릇을 향했다. 정녕, 내 몫이로구나. 노인은 밥그릇을 집어들듯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을 허공만 쓸고 지나갔다. 그럼에도 밥그릇 안의 밥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입으로 삼키는 듯 밥알이 사라져갔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다. 귀신이 밥을 먹는 동안 내 몸속 허기가 점점 사라졌다. 대신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원한이 풀리는 순간의 떨림 같았다. 그러나 노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밥을 다 먹고도 그는 곶감 문턱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다. 하지만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나는 배고파 죽었고 내 자식들도 굶어 죽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라도 잊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곶감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알았다. 한 번의 제사로 이 굶주린 넋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의 허기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기억과 인정, 그리고 함께 굶주려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곶감 앞에 자그마한 제상 자리를 마련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밥과 반찬을 올렸다. 마치 또 다른 식구에게 밥을 차려주는 듯 나는 그 영혼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자 내 집안의 곡식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웃집보다 곡식이 더 오래갔다. 논농사도 풍년이 들어 예전보다 수확이 많았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굶주린 혼령이 나의 적이 아니라 이제는 곶감의 지킴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내가 제사를 게을리하면 그 허기가 다시 내게 덮쳐올지도 모른다. 아니, 그 굶주림은 단지 한 영혼의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에 스며든 오래된 상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죽을 때까지 그를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작은 밥상을 차리며 살아가리라.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달라졌다. 곶감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는 사라졌고 한밤중에 쏟아져 내리던 곡식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저녁 곶감 앞에 작은 밥상을 차려두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낭비라 여겼겠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밥과 국,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구한 나물 반찬을 올려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음식을 누가 먹는 것도 아닌데 향이 달라졌다. 김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랐고 국물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나는 그것이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순간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내 곶감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저 집은 곡식이 줄지 않는다더라. 밤마다 귀신에게 밥을 주는데 오히려 복을 받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느 날 나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희가 먹는 쌀 한 톨, 보리 한 알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다. 때로는 굶어 죽어간 이들의 영혼도 함께 깃들어 있단다. 그러니 밥을 남기지 말아라. 허기를 잊지 않는 것이 곧 살아있는 자의 도리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점차 어른들 사이에도 퍼졌다. 그렇게 해서 내 집 곶감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교훈을 남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노인의 혼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제사를 잊고 지나가면 바람이 곶감 문을 흔들며 나를 꾸짖는다. 촛불이 꺼지고 허기 어린 기운이 내 뱃속을 휘젓는다. 그것은 마치 잊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작은 상을 차린다. 가끔은 눈앞이 아득해지고 밥상을 받으며 눈물이 흐른다. 내가 마치 그 노인이 된 것만 같아서 나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밤이 깊을 때면 나는 곶감 앞에 앉아 속삭인다. 나는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허기와 이 땅의 굶주림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나온 아픔을 밥상은 계속 차려질 겁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 내가 사라질 때까지라도. 바람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곶감 안은 더 이상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마치 누군가 나와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듯한 위로가 느껴진다. 이제 곶감은 단순히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간직하는 곳, 허기를 달래는 자리,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에게 바치는 조용한 약속의 장소다. 나는 오늘도 곶감 앞에 밥상을 차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곡식도둑 귀신이여, 오늘도 함께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죽은 뒤에도 이어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 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들은 곳간에 밥상을 차리는 풍습을 통해 허기의 전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잊히지 않는 굶주림, 잊히지 않는 귀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인간답게 만드는 기억이 되었다.